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기출문제 풀이 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출문제에서 다룰 내용들은 제1작업서부터 제4작업까지 모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입력해보고 그 다음에 기능을 수행해서 완성본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지금 기출 01번 연습문제 파일을 열어보시게 되면 제1작업서부터 제3작업까지 빈 시트 화면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은 수험장에 가시게 되면 먼저 엑셀을 여신 다음에 바로 여기까지의 작업 시트를 작성해 주시는 것을 항상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작성 방법은 이미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리면, 자, 화면이 열리면 워크시트 전체 단추를 눌러서 기본적으로 서체의 글꼴과 그 다음에 크기를 지정해서 전체 모두 적용하도록 하신 다음에 A열만 너비를 1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시트를 2장 더 복사하셔서 각각의 시트 이름을 제1, 제2, 제3작업으로 바꾸신 다음에 그리고 반드시 저장을 눌러서 본인의 이름으로 파일명을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항상 그때마다 그때까지의 작업 내용을 저장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보고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미리 제1작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기출문제의 첫 번째 작업은 이와 같은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거기에 대한 서식과 그 다음에 제목 그리고 함수식 계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240점 배점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 여러분이 데이터 입력서부터 좀 꼼꼼하게 그리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작업에서의 제일 중요한 조건은 아무래도 서식 부분이 되겠죠. 데이터를 입력하신 후에 정렬은 숫자와 회계 서식에 대해서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렬 방법은 오른쪽 정렬이 기본값이 되겠습니다. 숫자의 경우는요. 그 나머지의 모든 텍스트는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입력 부분입니다. B4 셀부터 제목행을 시작으로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B4서부터 J14번, 4번까지의 제목행이 입력이 됩니다. 미리 이와 같이 범위 선택을 하고 입력하시면 이 범위 안에서 셀이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 셀부터 차근차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탭 또는 엔터. 자, 수강료의 경우 2줄로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텍스트는 그대로 한 줄을 쓰시고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줄부터는 Alt 엔터 눌러서 작성해 주시면 한 셀 안에 2줄 이상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두 줄입니다. Alt 엔터 순위. 자, 이렇게 첫 번째 줄을 작성하신 다음에는 각 필드에, 즉 항목에 맞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는지 보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A-1431입니다. 그 다음에 강좌명은 R 머신 러닝. 그리고 강사명은 김혜지. 자, 오타가 나지 않도록 잘 보시면서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개강일은 날짜기 때문에 반드시 하이픈이나 슬래시로 구분해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하이픈을 쓰시면 되겠고 06-01
신청 인원은 670명, 수강료는 쉼표 스타일 없이 이렇게 숫자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강 기간하고 신청 인원 순위는 계산 시각에 의해서 계산될 겁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데이터를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격증 강좌 개수 그리고 병합되어 있는 위치에 데이터를 넣으실 건데요. 여러 개의 셀을 여러분이 병합을 하셔도 무조건 데이터는 첫 셀에 입력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격증 강좌 개수. 자, 지금처럼 셀을 넘어서 C열까지 보이고 있지만 실제 데이터는 B열에 입력된 데이터가 맞습니다. C13셀을 클릭했을 때는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위치에 값들을 미리 입력해 놓도록 합니다. G열에 있는 13번째 셀에서는 최대 수강료 가로 열고 단위 원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G열의 14번 셀에는 그리고 옆에 있는 R 머신러닝이라는 데이터는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유효성 검사를 걸고 그 값을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입력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 입력을 한다고 해서 틀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유효성 검사를 걸어 놓고 선택된 첫 번째 셀이 첫 번째 목록이 그 값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유효성 검사는 미리 입력하신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 입력을 먼저 해 놓으셔도 좋고 나중에 유효성 검사를 걸어서 선택하는 것으로 저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되면 일단 입력이 완벽하게 됐는지 검사를 좀 해보시고요. 나머지 중에서 이제 셀 병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 C, D에 대한 3개의 셀 범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신청 인원 합계도 역시 동일한 범위로 드래그 해주시면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선택한 2개의 범위가 한 번에 선택이 된 것입니다. 절대로 이와 같이 한 번에 모든 데이터를 선택하시면 안 되겠고요. 따로따로 드래그, 그 다음에 또 한 범위는 또 컨트롤 드래그, 그리고 컨트롤 드래그, 자, 컨트롤 드래그 이렇게 4개의 영역을 모두 컨트롤 키와 함께 드래그 하신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명령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병합까지 끝난 상태가 되겠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행 높이와 열 너비를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 높이와 열 너비를 조정하실 때는 특별한 값에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잘려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면 특별히 여러분은 어렵게 열 너비를 몇 번으로 해야 될지 얼마큼을 해야 될지 행 높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대략적으로 B열서부터 J열까지 열 머리글을 드래그 하시고요. 동일한 너비로 조정하실 때는 열 너비에 한 경계선을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똑같은 너비로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가장 큰 셀에 맞춰서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너비가 맞지 않은 이유가 나중에 여기에 그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값의 텍스트에 대한 부분이 굵게 지정이 되면 열 너비가 살짝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더블 클릭 또는 서식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은
드래그를 해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행 높이하고 나머지 부분의 높이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행서부터 3행까지는 제목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 이미지를 확인하시게 되면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좀 더 다른 행보다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행 머리글을 드래그 하시고 네, 경계선 하나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현재 14포인트, 14값으로 되어 있죠. 이 높이에 대한 것은 단위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14, 15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20 또는 25 사이 정도? 예,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들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꼭 값을 정해놓고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22로 하셔도 좋고요. 나머지 제목행 빼고 데이터에 해당되는 행 높이는 역시 행머리 거를 들어가신 다음에 18에서 한 22 정도? 보이시죠? 뭐 19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답답해 보이지 않은 정도의 행 높이를 지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정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출력 형태의 조건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숫자의 경우는 오른쪽 맞춤, 나머지는 모두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나눠서 하실 필요 없이 전체 데이터 범위를 한 번에 선택하시고 기본적인 정렬값, 즉 맞춤에 대한 부분 중에서 가운데 맞춤이 보이실 거예요. 가운데 맞춤은 이렇게 전체 범위를 지정해서 하시고 숫자에 해당되는 부분만 선택해서 여러분이 다시 이렇게 오른쪽 맞춤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서식으로 들어갈 건데요. 제목 행서부터 이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주황색으로 색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주황색으로 바꿔야 될 부분들의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역에 서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행 그리고 컨트롤 키와 함께 강좌명 신청인원 이렇게 선택을 하신 후에 홈 탭의 글꼴 그룹에 보시면은 네, 채우기 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마우스를 가져와 보시면은 네, 주황이라고 되어 있는 색상이 있을 거예요. 주황 색상을 비슷해 보여도 정확하게 주황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테두리 지정을 해 주셔야겠죠. 테두리는 전체 범위를 한 번에 지정하시면 안 되고 각각의 영역을 미리 따로따로 지정하신 다음에 각자에 해당하는 테두리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제목행 따로 드래그, 그 다음에 컨트롤 키 이용해서 데이터 부분 따로 드래그,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네, 범위 따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먼저 홈 탭의 글꼴 그룹에 가보시면은 여기 테두리 부분 보이시죠? 네, 테두리에서 오른쪽에 내림 단추 클릭해 보시면 일단 모든 테두리를 이용해서 전체 테두리를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미 선택을 각각 해놓은 거 알고 계시죠? 이때 다시 굵은 선으로 바깥 테두리를 지정하시면 네, 이와 같이 깔끔하게 테두리가 더 지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을 지정할 수 있는 셀인 F13셀을 클릭하셔서 여기에서는 글꼴에서 다른 테두리 그리고 실선에 아마 스타일이 선택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대각선에 해당되는 테두리를 지정하시고 확인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두리까지 지정이 끝났는데요. 이제 서식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숫자 데이터 서식과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사용자 지정 서식을 적용하는 것 외에는 기본적인 숫자 서식은 숫자나 회계 스타일입니다. 신청 인원에 명이라고 하는 표시 형식을 넣어서
사용자 지정으로 바꾸는 부분 빼고 나머지 숫자가 들어있는 위치는 바로 수강료 단위 1 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범위를 선택하시고 자,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쉼표 스타일 보이시죠? 쉼표 스타일 눌러서 회계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인원에는 세 자리마다 쉼표를 표시해주는 기능과 함께 표시 형식과 함께 뒤에 명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추가해서 표시 형식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 미리 여러분이 쉼표 스타일을 적용해 버리시면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서식 들어갔을 때 꽤 복잡한 서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지정하지 마시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지정할 때는 그냥 블럭을 지정하신 다음에 표시 형식에서 대화 상자를 여는 단추를 클릭하시거나 자, 컨트롤 2를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엽니다. 그리고 표시 형식에서 바로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때 단위가 세 자리가 넘어가는 경우라면 반드시 샵, 콤마, 샵샵 제로로 선택해 주시고 단위가 1000단위가 넘지 않는 경우라면 G표준이나 0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근데 G표준의 경우는 소수점 자릿수도 그대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0을 선택하시게 되면 소수점 자릿수는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중에 소수점 자릿수가 존재한다면 그 뒤에 반드시 또 표시 형식에 명이라든가 단위가 붙는다면 그때는 G표준 또는 숫자의 표시 형식만큼 그러니까 소수점 자릿수만큼 0이라고 하는 기호를 넣어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의 경우는 소수점 자릿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G표준이나 0을 선택하셔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000단위가 넘는다는 거죠. 1000단위가 넘을 때는 출력 형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세 자리마다 쉼표를 넣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샵, 콤마, 샵샵 제로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반드시 큰 따옴표를 찍어 주시고 표시해야 될 문자를 추가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따옴표 안에 명을 붙여서 미리 보기에서 결과를 보시면 670명이라고 나와 있죠. 자, 확인 버튼 눌러서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표시 형식의 의미는 숫자나 이런 것들에 텍스트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값은 변하지 않지만 여기 보시면 670이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화면에는 명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보이도록 해주는 그런 표현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형 작성과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으로 제목을 작성하고 글꼴에 대한 서식들을 지정한 후 그림자와 같은 서식을 더 추가로 지정하시면 되죠. 먼저 삽입 탭에 가셔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있는 도형을 이용해서 작성합니다. 대부분의 도형은 기본 도형에서 작성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순서도라든가 아니면 별 현수막 또는 블록 화살표 중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정확하게 둬서 찾아보시게 되면 이름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죠. 이번에는 십자형이라고 하는 도형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십자형 도형을 선택하시고 B1서부터 J열 사이의 위치에다가 도형을 그려 넣습니다. 여기에 주어진 텍스트를 입력할 때 이 도형의 크기에 맞게 입력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더 큰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도형의 크기를 조절하시기보다는 열너비를 좀 조정해서 변경해 주셔야 돼요. 자, 먼저 데이터, 분석, 교육, 온라인, 신청, 현황이라고 쓰고 자, 다시 한번 글틀을 선택하시는데 드래그를 하셔서 글꼴을 바꾸셔도 되지만 이런 개체가 선택된 상태에서는 ESC 눌러서 도형 전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홈 탭에서 글꼴은 굴림으로 바꿔주시고요. 글씨 크기는 24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텍스트가 도형 안에 다 보이고 있지 않으시죠? 이런 경우 도형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B열서부터 G열 사이에 도형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크기를 조정하시지 마시고 열 너비를 다시 재조정해 주세요. 대략적으로 좀 너비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해도 되는 열 너비들은 한 번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조건부 서식을 넣어도 이렇게 조절되어 있는 열 너비에서는 큰 문제 없이 재조절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여기에 굵게라고 글꼴도 다시 한번 바꿔주시고, 그리고 채우기 서식을 클릭해서 노랑이라고 되어 있는 서식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도형 안에 글씨가 정확하게 가운데 오게 하기 위해서 맞춤 그룹에 있는 세로 방향으로 가운데 맞춤, 그리고 가운데 방향으로 가로 방향으로 가운데 맞춤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꼴의 색상은 현재 색상이 아니라 테마색 중에서 검정의 텍스트 1을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성된 도형에 그림자를 더 추가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기 도구에서 서식 탭에 가보시면은 도형 효과가 보이시죠?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에 옵셋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보통은 오른쪽 또는 위쪽, 위쪽이 어디죠? 위쪽, 그리고 뭐 아니면 왼쪽 등의 그림자로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여기서는 오른쪽이 아니라 옵셋 위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자 효과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도형 작성은 끝났습니다. 여기에 결제란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장소에서 작성해 와서 그것을 여기에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셔야 되는데요. 기존의 열너비라든가 행너피를 모두 이미 고정시켜서 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 데이터를 벗어나서 이 위치를 벗어나서 작성해서 가져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L열에 있는 16번째 셀부터 내용을 작성해서 열너비나 행너피를 모두 조정한 후에 여기에 제목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란에 필요한 내용을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하죠. 자, 확인. L열부터 지정해 볼게요. 자, 확인. 그리고 담당, 그 다음에 팀장, 그 다음에 부장. 자, 그런 다음에 열너비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맞춤, 그리고 병합 등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먼저 확인에 해당하는 두 열, 그러니까 L16서부터 17까지를 드래그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세요. 역시 담당서부터 팀장, 부장도 모두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지금 행 높이 부분을 조금 여기 아래쪽의 부분을 늘려 주셔야 되기 때문에 17번 행의 행 높이를 조정해 주시고요. 더불어 16번도 조금 더 행 높이를 조정해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모든 범위를 선택해서 한 번에 모든 테두리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작성한 테두리가 동일한 테두리라면 바로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라면 다시 선택해서 모든 테두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행 높이도 좀 조절해 볼게요. 먼저 열 너비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열에 해당되는 부분은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세로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열 너비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에 대한 부분을 클릭하신 후에 맞춤 그룹에 가보시면은 세로 방향으로 텍스트를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로 방향 텍스트로 바꿔주시고 그 크기만큼 너비를 조정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
결제란 전체를 선택해서 복사하신 후에 H열에 클릭하신 후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컨트롤 V. 그런 다음에 컨트롤 키에 있는 옵션 단추를 클릭해서 그림으로 바꿔주세요. 이때 H열에 H열로 시작을 해서 J열까지 크기가 딱 맞도록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작성했던 이 결제란은 삭제를 눌러서 모두 지워주시면 되고요. 열너비에 대한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이 지워졌다고 해서 열너비가 달라졌겠죠.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제목, 도형을 이용해서 제목을 작성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결제란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유효성 검사와 이름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는 강자 명의라고 되어 있는 위치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강자 명의에 해당되는 범위를 이름으로 정해 두시고 유효성 검사를 지정해 두시고 첫 번째 R 머신러닝이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로 보이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강료에 대한 부분을 선택해서 이름을 수강료로 지정하시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함수식에서 이 이름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강좌명 옆에 있는 H14번 셀을 클릭해 주시고 이 위치에 유효성 검사를 거는 겁니다. 위치는 바꿔주겠습니다. 자, 데이터 탭에 가보시면은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에서 명령을 클릭하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목록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원본에 해당되는 부분에 커서를 두세요. 여기에 원래는 해당 원본의 내용을 모두 입력하시는 게 맞지만 우리는 이미 입력되어 있는 강좌명이 있죠. 이 부분의 범위를 이와 같이 드래그해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결과를 보시죠. 그러면 목록이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콤보 상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콤보 상자를 눌러서 해당 R 머신러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하셔도 되고 사실 타이핑 하셔도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습니다만 유효성 검사를 건 이유가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 입력하시면 예를 들어서 R 띄어쓰지 않으시고 또는 이렇게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를 넣었다고 가정하신다면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력보다는 지금처럼 유효성 검사를 건 이후에 첫 번째 데이터를 목록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름 정의를 해 보셔야 되겠죠? 나중에 계산식에서 사용하게 될 이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정의할 범위인 수강료 부분에 데이터만 선택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소식 탭에서 이름 정의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이름 정의에서 이름은 수강료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이와 같이 해당 범위가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다른 셀에 클릭을 하시고 다시 한번 이름 상자에 가셔서 수강료를 선택해 보면 현재 이 범위가 수강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을 지우는 방법은 이름 관리자에서 클릭하셔서 해당 수강료를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혹시라도 잘못 선택됐거나 여러분이 선택한 범위가 다르게 지정되어 있으면 지우는 방법도 아셔야겠죠? 그래서 한번 지워봤고요. 좀 더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하시고 바로 입력하세요. 수강료. 엔터. 그러면 명령을 따라 하지 않으셔도 쉽게 이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수강기간서부터 신청 인원 순위 그리고 여러 가지 값들에 대한 계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강기간에 대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제시했는지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부터 6번에 대한 부분이 작성이 될 거예요. 먼저 수강기간은 과목 코드 세 번째 글자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죠.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작업은 중간에 있는 문자를 추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드 함수를 사용하셔야 되겠고요. 그 결과가 1, 2, 3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1, 2, 3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1부터 254번 안에 들어있죠. 그러면 추주 함수를 쓰는 게 맞습니다. 제시된 함수도 추주 함수를 써서 이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이면 241, 2이면 121, 3이면 91입니다. 자,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강기간에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과목 코드에서 세 번째 글자 A 하이픈 다음에 나와 있는 이 글자가 1321, 2323입니다. 이 값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추점수를 걸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함수를 계산하는 순서상 추출하는 게 먼저가 되겠죠, 여러분. 예, 추출하는 게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추점수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종첩 함수를 사용하시려면 그 두 개 함수 중에서 어떤 함수가 먼저 시작이 돼야 될까요? 네, 종첩 함수는 무조건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주 함수를 먼저 열고 그 안에서 미드 함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작성하는지 우리 계산해 볼까요? 먼저 equal 추주입니다. 자, 추주 함수가 선택되면 탭키 눌러서 함수를 열어주시고 제가 교재에다가는 입력을 다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입력을 다 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함수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A 눌러서 함수를 열어주시면 이 함수의 인수 중에서 인덱스 넘버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인덱스 넘버는 1번부터 254번까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찍는 것이 아니라 이 값에서 미드 함수를 통해서 추출하시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함수, 인덱스 넘버 인수에서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미드 함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미드 함수가 기억에 나지 않으신다면 일단 가로 열고 닫고 입력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미드 함수를 소시입력 줄에서 클릭하시면 미드 함수로 들어오죠. 여기 있는 인수를 보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 즉 추출해야 될 문자가 들어있는 문자열, 그 중에서 스타트 넘버는 세 번째 글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글자만 뽑아내면 되죠. 그 결과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추주로 넘어가 보시면은 숫자 1이 계산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에 따라서 각각 위치의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값은 241. 자, 제가 큰 단변 치지 않고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입력해도 함수 인수 상자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텍스트 값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value true로 넘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큰 따옴표가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함수 상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21이 되겠죠? 2가 나오게 되면 3이 나오게 되면 91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끝났고요. 이렇게 계산된 결과를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 하시고, 그러면 위에 셀 서식 테두리 때문에 지금 테두리가 엉망이 되어 버렸죠? 이 상태에서 그냥 두지 마시고 아래쪽에 채우기 옵션 단추를 클릭해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클릭해 주셔야 이 테두리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청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신청 순위는 내림차순 순위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rank.eq라는 함수를 사용할 때 마지막 인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할 수 있거든요. 내림차순 순위로 할 것인지 오름차순 순위로 할 것인지. 하나 더 중요한 결과는 계산된 결과 뒤에 위라고 하는 문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형식이 아니라 위라는 문자가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함수는 rank.eq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네, 신청 순위, 신청 인원의 순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 인원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 중에서 1등이 자, 두 번째가 되겠네요. 이 범위에서 이 신청 인원이 몇 등인지를 물어보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중첩 함수는 아니고 단일 함수긴 합니다만 여기에 새로운 문자를 연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함수는 제시된 대로 rank.eq 함수로 선택하시고 자, 키보드로 방향을 내리셔도 됩니다. 이때 입력 다 안 하셨으니까 탭키 눌러주시고요. Ctrl A 눌러서 함수 인수 상자를 여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수가 넘버라고 되어 있죠? 넘버는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숫자입니다. 신청 인원에 대한 순위를 구하는 거니까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셀 G5를 선택해 주시고 이 값이 어떤 범위에서 이 뜻입니다. 레퍼런스는 수 목록 전체를 의미합니다. 신청 인원 전체 범위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 순위만 구하고 말 것이 아니라 다음번 순위, 그 다음 순위도 구하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이 레퍼런스의 범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혹시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처음에 들어가시자마자 바로 F4를 누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커서를 한번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그때 F4를 눌렀을 때의 결과는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만 고쳐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G5가 고정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매번 범위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움직일 테니까요. 그래서 항상 드래그 하시자마자 바로 F4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한번 커서가 왔다 가게 되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범위를 선택하시고 한 번에 F4를 눌러서 모두 고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오더라고 하는 인수를 설명을 좀 잠깐 보시면 순위를 정할 방법을 지정하는 수라고 되어 있고요. 0이나 생략하면입니다. 생략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생략하시면 기본적으로 내림차순으로 순위가 매겨진답니다. 0이 아닌 값을 지정할 때만 오름차순으로 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에 내림차순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이 마지막 인수는 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때 확인 버튼 눌러서 빠져나오셔도 되고요. 아니라면 바로 수십역 줄에다가 클릭하셔서 AND 연산자 그리고 위라고 하는 문자를 추가해 주세요. 아직 함수 인수가 닫혀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복사하시고 역시 서식 없이 채우기로 테두리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자격증 강좌 개수를 작성하셔야 돼요. 문제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격증 강좌 개수는 count if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라고 합니다. 네. 조건에 맞는 셀이 몇 개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함수가 count if 함수가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자격증이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둘 이걸 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류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자격증이 몇 개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equal count if 함수 선택하시고 탭 그 다음에 Ctrl A 눌러서
첫 번째 인수가 range죠. 어떤 범위에서, 즉 조건이 있는 범위에서 우리가 선택한 조건에 해당되는 게 몇 개 있는지 알아보시는 거예요. 자, 전체 분류 항목 중에서 두 번째 크라이테리아에 클릭하신 다음에 직접 자격증이라고 쓰셔도 돼요. 이때 당연히 텍스트니까 자동으로 큰 따옴표가 찍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교재에 아마 그렇게 안 만들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직접 자격증이 보이니까 직접 클릭하셔도 돼요. 복사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요 하나의 셀만 계산하는 거라서 자격증을 써도 되고 해당 셀이 보이는 해당 값이 보이는 셀을 클릭하셔서 잡으셔도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고요. 오히려 셀을 찾는 것보다 타이핑하는 게 더 편하시다면 자격증을 이와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강좌의 신청 인원 합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반올림에서 10명 단위까지 구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5327이라고 나온다면 5330까지, 즉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의 자리까지 나오도록 계산을 하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라운드 함수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건이 무엇이 있냐면 데이터 사이언스 강좌만 이 조건에 해당되는 신청 인원만 계산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dsum 함수 기억나십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인수는 전부 모두 동일합니다. dsum이든 daverage든. 네. 그래서 그 함수의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개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순서는 라운드 함수가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dsum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보면 작업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운드. 자, 특별히 라운드 다운이라든가 라운드 업이라고 한 함수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반올림은 무조건 라운드입니다. 탭 눌러주시고 컨트롤 A 또는 쉬프트 F3입니다. 자, 먼저 넘버에 클릭해 주시는데 아직 데이터 사이언스에 있는 신청 인원을 구한 적이 없죠. 그래서 이 합계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dsum 함수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를 입력하시려면 반드시 가로 열고 닫고까지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dsum을 수십역 줄에서 클릭해서 넘어갑니다. 자, 인수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는 제가 계산해야 될 필드, 그리고 크라이테리아,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어딘가에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에 있는 현재 데이터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분류이면서 데이터 사이언스 보이시죠? 이게 필드명이고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범위로 크라이테리아를 지정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원래 이 수강기간이라고 하는 것과 신청인원 순위는 계산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포함시켜도 되고요.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은 포함되지 않은 범위까지 하시는 것도 제일 편하신 방법이 되겠는데요. 어차피 이 자료는 포함되지 않아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네, 다 잡으셔도 상관없으세요. 이미 계산이 끝나져 있기 때문에 혹시 계산을 다 못하셔서 데이터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계산식이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 범위까지만 지정하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드에 클릭하셔서 몇 번째 필드죠? 네, 우리가 계산해야 될 항목은 신청 인원입니다. 자, 제가 교재에는 1, 2, 3, 4, 5, 6이라고 6번째 필드라고 입력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6이라고 쓰지 않으셔도 그냥 신청 인원이라고 하는 필드 이름을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네, 여러분 이것은 원하신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라이테리아는 데이터 사이언스 신청 인원이죠. 그래서 분류서부터
데이터 사이언스까지 지정해 주시면 2575라는 값이 나오는데 10에 대한 반올림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안 됩니다. 다시 라운드 함수 가셔서 마지막에 있는 인수를 1의 단위가 아니라 10의 단위까지 계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값을 지정하시면 보시면서 하세요.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인지 2인지 헷갈리시면 계산된 결과를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자, 1의 자리가 0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00의 자리가 마이너스 2, 1000의 단위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거꾸로 소점 방향으로는 그냥 양수값대로 1, 2, 3, 4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결과를 보시면 2580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경우 나중에 그 홈탭에 있는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숫자라든가 회계 스타일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계산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나머지 계산을 하고 나서 이 표시 형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수강료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최대 수강료는 이미 적용되어 있었던 이름을 가지고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지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지 함수는 원하는 순위의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대 수강료라고 하면은 1등을 구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순위의 수강료를 구하라고 하면 라지 함수에서 k 값을 2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죠? 네, 클릭하시고 라지 처음에 나오는 함수가 되겠네요. 탭 키 누르시고 컨트롤 A 또는 Shift F3. 자, array라는 범위가 이미 입력된 정의된 이름으로 하시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수강료라고 쓰시면 돼요. 자, 이름을 입력했을 때 이와 같이 나와야 됩니다.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집합이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K 값은 최대값이니까 1로 지정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청 인원을 계산할 것인데 신청 인원은 앞에 나와 있는 유효성 검사의 값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 VLOOKUP 함수로 문제가 제공이 됩니다. 문제가 나오는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 함수는 VLOOKUP 함수로 계산된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R 머신러닝이 있는 위치가 어디죠? 2열이죠? 네, 여기로부터 이 열로부터 신청 인원은 몇 번째이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5번째이 됩니다. 그래서 5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작업을 VLOOKUP 함수로 계산하시면 돼요. 문제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H14셀에서 선택한 강좌명에 대해서 신청 인원을 구하래요. 그리고 VLOOKUP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H14셀, 이것은 유효성 검사로 지정하고 선택한 값이 되겠죠? 사실 값이 바뀔 때마다 신청 인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신청 인원 클릭하시고 함수는 VLOOKUP입니다. 자, 컨트롤 A 눌러서 열어주시면 다른 함수와 다르게 인수가 좀 많죠. 자, 이것은 몇 번 연습하면 금방 익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lookup value라고 하는 위치가 바로 이 말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표의 첫열에서 찾으라는 값입니다. 이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한 것은 이 강좌명에 해당하는 R 머신러닝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표를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일렬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절대로 R 머신러닝이 여기 있다고 해서 이 값을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값을 찾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 값을 내가 참조해야 될 테이블의 일렬에서 찾으라는 소리죠. 자, 일렬이 되려면 범위를 이와 같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조를 하게 되면 일렬이 과목 코드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 안에 R 머신러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조심하실 부분은 내가 선택한 값이
참조할 테이블에 일렬에 존재하도록 범위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와 같이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정하셔도 아무 상관없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제목을 빼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도 큰 문제가 없으세요. 조심하실 것은 여기가 일렬이 아니란 뜻이죠. 제목은 빼셔도 되고 넣으셔도 되고, 왜냐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이 R 머신러닝을 똑같이 찾아서 계산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인수 마지막에 있는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범위 선택하시는 부분을 제목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는 것, 그리고 데이터 범위를 끝까지 잡으셔도 되고 데이터가 들어있는 범위까지, 계산이 포함되지 않은 범위까지만 잡으셔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 무조건 검색할 열과 그 다음에 계산되어져 올, 찾아와야 될 열이 존재하는 거기까지만 범위가 들어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일단 G열까지 다 잡도록 할게요. 제2열까지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C5서부터 다 잡죠. 절대 참조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중에서 계산을 해야 될 부분은 1, 2, 3, 4, 5, 6입니다. 수강료를 가져오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call index number는 5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온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range lookup은 false 값을 입력하시거나 0으로 대체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 값들이 계산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자, 범위를 모두 선택하시고 숫자에 대해서는 회계 스타일 또는 숫자 스타일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쉼표 스타일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지금 값이 보이기 때문에 맞춤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만 회계 스타일에 의해서 숫자 값이 오른쪽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서식을 지정하면 제1 작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소식을 사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 인원이 1000명 이상이면 행 전체에 서식은 동일해요. 파란색과 굵게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라고 그랬죠? 신청 인원 1000명 이상인 경우, 이상이란 말에 포인트를 좀 줘 보세요. 그러면 소식을 사용하면서 이상이라는 표현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조건부 서식은 행 전체가 되기 때문에 제목을 뺀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는 범위를 다 선택해 주시고 홈 탭에서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무조건 새 규칙으로 들어가 주세요. 소식을 사용할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신청 인원이 1000명보다 크거나 같은지. 여러 개의 셀들이 존재합니다만 무조건 조건부 서식에서는 첫 번째 셀만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수식에서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자, 이퀄 다음에 이 셀을 지정했을 때 G5 셀이 절대 참조로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지정하시면은 다음번 검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의 참조 방식은 G열이 고정된 상태에서 아래 방향으로만 조건을 검색할 수 있도록 G열을 고정시켜 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F4키를 한 번, 두 번 더 눌러서 G열만 고정되어 있는 상태의 참조로 바꾸신 다음에
크거나 같다. 그리고 얼마요? 1000. 이 수식이 가장 중요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서식에 가서는 매번 동일한 서식을 넣으시면 됩니다. 네, 파랑색에 굵게. 파랑색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비슷한 색깔 적지 마시고요. 비슷한 색깔을 적는다고 해서 선택한다고 해서 지금 결과물이 다르게 나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름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색상을 여러분이 임의대로 지정하셔도 되지만 네,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된 색상은 정확한 이름을 보고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서 결과를 보도록 하죠. 자, 이때 혹시라도 열너비가 부족해서 이 안에 결과가 다 보이지 않거나 잘려 보이거나 숫자의 경우 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나중이라도 여러분이 열너비를 늘려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2작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에서의 제2작업은 목표값 찾기와 필터가 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은 특정 값을 고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제1작업에서 일단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에다 옮기셔야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의 수강료라고 되어 있는 이 문구를 입력하고 d-average 함수를 통해서 함수를 작성합니다. 그 계산 결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31만 원이 되기 위한 R 머신러닝의 수강료 값을 구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조건 범위를 만드시고 복사 위치를 잡아서 필터 기능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목표값 찾기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작업에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B4서부터 계산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강료 범위까지 데이터베이스를 잡으세요. 그리고 복사하고 컨트롤 C 누르시거나 자, 여기 그 홈 탭에 있는 클립보드 그립에서의 복사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테두리 밖으로 흔들거리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가 복사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2작업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B2에 클릭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또는 컨트롤 V 이 상태에서 다시 붙여넣기 옵션에 가보시면은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지금 붙여넣게 되면은 열너비가 달라지지 않고 있죠. 기본적으로 있는 그 넓이 값에 맞추다 보니 이와 같이 샵 기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열너비를 수정하기 위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열너비를 선택해 주셔야만 됩니다. 자, 옵션 단추를 삽입해 보시면 여기에도 열너비 유지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이 명령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조건부 서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적으로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열너비를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B11번 셀에다가 데이터 사이언스 의 수강료 평균을 입력합니다. 자, 미리 굴림의 11포인트 값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글꼴에 대한 부분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병합을 통해서 그 G열까지 여러분이 셀 병합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 하신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셀 H11번 셀에 클릭하셔서 d-average 함수를 통해서 평균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먼저 equal d-average
자, 탭키 눌러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A 눌러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원했던 것은 데이터베이스 범위겠죠. B2서부터 H10까지 모든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수강료예요. 그 수강료 범위에 해당하는 필드 이름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1, 2, 3, 4, 5, 6, 7번이니까 7이라고 인수를 지정하시면 7번째 필드의 값으로 선택이 됩니다. 조건은 데이터 사이언스가 들어있는 이름의 조건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미 분류 항목의 필드 이름에 데이터 사이언스의 값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조건을 드래그해서 평균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서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도 쉼표 스타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해당 범위를 드래그해서 역시 모든 테두리까지 지정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 30만 5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 값에 목표값을 설정할 거예요. 목표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네, 여기 그 H11번의 값을 31만원으로 바꿀 때 여기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의 수강료가 얼마로 바뀌어야만이 평균 수강료가 31만원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작업을 수행할 겁니다. 자, 해당 셀을 일단 수식셀로 선택해 주시고요.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도구에 있는 예측에 가주셔야 됩니다. 데이터 탭에서 예측의 가상 분석에서 목표값 찾기를 클릭해 주시면 기존에 선택됐던 H11번 셀이 수식셀로 이미 선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찾는 값은 얼마라고 했죠? 31만원. 무엇을 바꾸어서 31만원으로 지정할 것이냐, 예측할 것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스의 수강료를 바꾸어서 이 값을 채울 거예요. 그래서 26만원의 수강료를 얼마큼 올려야 평균 31만원의 수강료가 맞춰질 것인지 이것을 결과로 보시면 31만원의 결과를 찾았다고 나오죠. 자, 전체 수강료가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스 값들의 평균이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값을 27만 5천원으로 올려줘야만이 31만원의 평균 수강료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서 계산을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래쪽에 고급 필터 작업을 진행해 볼 건데요. 자,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분류가 통계 분석이거나 수강료가 35만원인 경우에 대한 자료만 추출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 범위는 B14셀부터 입력하고 결과는 B18셀에 나타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조건 범위를 만드셔야 되는데 B14셀에 분류와 수강료 단위 1이라고 하는 이 필드가 입력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나라고 되어 있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서로 오화 조건으로 두 개의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강료가 35만원 이상 그리고 통계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분류를 오화 조건으로 작성하는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B14셀에다가 분류와 수강료 단위 1에 대한 두 개의 필드 이름을 입력하시거나 복사하셔야 됩니다. 입력보다는 복사가 빠르시겠죠? 분류 컨트롤 H2 복사하셔서 자, 컨트롤 C 누르시고 B14셀에다가 클릭하셔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분류에다가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입력하셔도 되고 정확하게 입력하시려면은 이 값을 복사하셔도 됩니다.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쓰겠습니다. 이 너비를 조정하신다고 또 열너비 조정할 필요는 없으세요. 자, 이 값과 수강료의 조건은 서로 오화 조건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행에다가 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래쪽에 서로 다른 행에 35만 원을 5만 원을 넘는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35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35만 원 라고 조건을 만들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을 고급 필터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조건은 만들어 두셨고요. 이제 고급 필터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 아래쪽은 필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범위를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에 고급이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탭에서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있는 고급 범위가 미리 선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목록 범위는 여러분이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으세요. 자, 만약에 여기 있는 부분이 틀리게 작성되어 있다면 다시 드래그 하시고 지우고 다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 범위에 커서 두시고 필드부터 모든 조건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른 장소의 복사를 클릭하신 다음에 복사 위치에 커서를 두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B18셀에 그 결과를 복사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B18 클릭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여기에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필터링 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2 작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3 작업에 대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제3 작업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미리 한번 출력 형태를 보고 조건을 물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 작업은 두 가지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정렬 및 부분합. 만약에 이 문제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제3 작업은 피벗 테이블로 문제가 제시가 될 거예요. 이 중에서 정렬 및 부분합이 이번 기출문제에서 나올 내용이 되겠는데요. 부분합을 구하기 전에 무조건 정렬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렬을 먼저 이와 같이 해주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 그룹을 지정해서 부분합을 물어볼 자료가 분류 항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류 항목을 먼저 보시면 통계 분석과 지금 아래 방향으로 데이터 사이언스가 보이는 것을 봐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정렬의 기능 중에 하나는 순서를 매긴다는 기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기능은 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것끼리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부분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그룹에서의 개수와 평균을 구하는 작업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값이 보이게 되면은 개수를 먼저 선택해서 작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합을 또 들어가서 평균을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개수를 구하는 기준과 평균을 구하는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통계 분석의 개수를 구할 때는 강자명을 가지고 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계 분석의 평균을 구할 때는 신청 인원을 가지고 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정렬하시고 그 다음에 부분합 들어가서 개수, 즉 강자명의 개수 계산하시고 또 한 번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분류별로 신청 인원의 평균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3 작업에 데이터를 옮겨 오셔야겠죠. 항상 제1 작업에서 선택했던 이 범위를 다시 한번 복사하시고 또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 제3 작업도 동일하게 B2 셀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역시 여기서 열너비를 지정하지 마시고요. 자, 붙여넣기 옵션에서 선택할 붙여넣기 그 중에서 열너비로 조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다 보이는 자료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 상태에서 먼저 분류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빠른 정렬은 홈 탭에 있는 이 명령을 통해서 정렬하셔도 되겠지만 제일 빠른 정렬은 그냥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이에요. 정렬을 가보시면은 자, 우리 내림차순 정렬하셔야 되는 거 아까 출력 형태에서 보셨죠?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그러면 같은 종류끼리 묶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강좌가 몇 개 있는지, 그 다음에 신청 인원이 평균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항상 정렬이 먼저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셔서 윤곽선 그룹에 가보시면은 부분합이라고 있죠. 부분합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그룹할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무조건 첫 번째 필드가 보이실 거예요. 이 기준을 방금 전에 정렬하셨던 분류라는 것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수부터 먼저 구하죠. 이때 수강료는 개수 대상이 아니고요. 계산 대상이 아니고 체크를 풀어주시고 강좌명을 가지고 개수를 구해달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결과를 보시면 이와 같이 종류별로 강좌의 개수가 계산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평균값 구하시는 거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에서 윤곽선 그룹에서 부분합도 클릭하시고 여기 있는 그룹할 항목은 그대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사용할 함수가 달라지죠? 평균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강좌명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평균은 구할 수 없습니다. 강좌명 체크 푸시고 숫자가 들어있는 것 중에서 우리는 신청 인원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걸 풀어주지 않고 하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개수가 사라지고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체크 풀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윤곽선을 없애주시면 되는데요. 이 개요 쪽을 없애주시는 작업을 그룹 해제에 와서 윤곽 지우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이것을 작성하시다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실수를 하게 되면 다시 제거하고 하시는 게 좋거든요. 제거하실 때는 다시 한번 부분합 들어가서 모두 제거를 눌러서 원래 데이터베이스로 바꾸신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취소하시고 이제 여기 있는 윤곽선을 지우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룹 해제에 가셔서 아래쪽에 있는 윤곽 지우기 클릭해서 이와 같은 출력 형태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4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어떻게 제시가 됐고 출력 형태가 어떤지 알아보는 것 작업이 중요하겠죠? 자, 제4작업은 그래프를 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건이 굉장히 많다는 것, 굉장히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연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으세요. 특히나 차트 종류를 구하는 것서부터 그 다음에 위치, 디자인, 그 다음에 제목 서식까지는 모두 동일합니다. 거의. 물론 선택하는 데이터 범위와 그 다음에 제목에 대한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1번부터 6번까지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도 1번부터 6번까지 제목 서식까지 지정하는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결과물을 보시면서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목을 보시게 되면 데이터 사이언스 및 통계 분석 신청 현황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중에서 이 두 개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값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데이터를 선택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그 데이터를 선택하고 가는 방법도 있고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전체를 다 작성한 다음에 필요 없는 자료는 빼는 작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먼저 제1 작업을 들어가셔서 그래프에서 적용되어야 되는 데이터 범위를 먼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좌명과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신청 인원하고 수강료를 모두 선택하시면 이 세 개의 필드가 그래프에 적용될 데이터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삽입에 차트를 들어가 보시면은 가장 처음에 나와 있는 삽입이 차트가 바로
막대형 차트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현재 기본 차트는 같은 시트에 존재하는 차트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차트 이동을 하는 명령을 아마 교재에서 보셨을 거예요. 차트 이동을 통해서 새로운 시트를 만들어서 차트로 옮기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더 빠른 방법은 범위 선택을 하신 이후에 네, 그냥 F11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새로운 시트로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가 들어오죠? 이게 더 빠르지 않으실까요? 네, 그런 다음에 제4 작업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시트를 맨 끝으로 드래그해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이 뭐였죠? 여러분이 제1 작업을 제4 작업으로 이동해서 시트까지 옮겼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도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이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현재 나와 있는 그 강좌명은 2, 4, 6개밖에 없어요. 근데 제공되어 있는 차트를 보면은 8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데이터 선택을 변경해 주셔야지 됩니다. 자, 먼저 2, 4, 6, 8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네, 필요 없는 부분과 필요한 부분을 또 고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중에서 데이터 변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트 도구 중에서 디자인 탭에 가보시면은 데이터 선택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셔서 오른쪽에 그 수강료 강좌명이 보이고 있으시죠? 이 중에서 선택해서 뭔가를 삭제할 수 있는 명령이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행렬을 먼저 전환시켜 주시고 필요 없는 빅데이터 필기 제거, 그 다음에 빅데이터 기사 실기 제거해 주시고 다시 한번 행렬 전환을 해서 가져오시면 필요한 부분만 차트가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영역 서식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제목도 변경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요소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조건에는 레이아웃 3과 스타일 1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보세요. 스타일 1을 나중에 선택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른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세 번째 레이아웃을 선택하시면 이 막대 도구가 좀 굵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차트 1을 선택해버리면 얇아집니다. 결과물하고 좀 약간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일 1은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빠른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3만 선택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좀 더 빠르게 이 작업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차트 스타일은 기본값이 1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선택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빠른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3만 지정해서 차트 도구는 지정해 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차트 영역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현재 요소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차트 영역을 클릭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영역에 대한 서식을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바로 차트 영역 서식이 보이세요. 이게 가장 빠르고요. 만약에 여기서 선택하기가 좀 어려우시다고 생각되면 서식 탭에 가셔서 차트 영역을 찾아오세요. 차트 영역 이미 선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처음에 보였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차트 영역 선택 서식을 지정하시면 오른쪽 창으로 해당 요소에 대한 서식이 보이게 됩니다. 이 창은 끝날 때까지 닫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그때마다 서식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채우기에 가셔가지고
그래서 패턴 채우기, 패턴이 아니라 질감 채우기. 예, 이 중에서 질감 중에서 분홍 박엽지 또는 파랑 박엽지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질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분홍 박엽지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닫지 마세요. 닫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림 영역을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그래프가 들어있는 이 빈 공간을 클릭하시면 그림 영역이 따로 선택됩니다. 그림 영역 서식에 가셔서 단색 채우기, 그 중에서 배경은 흰색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전체의 글꼴 그룹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글꼴을 선택하시기 위해서는 차트 영역이 중요하겠죠? 차트 영역으로 바꿔주시고 홈 탭에 가셔서 무조건 굴림의 11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보조축을 작성하시게 되면 이 글꼴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때는 다시 한번 선택해서 그 굴림의 11포인트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목 부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클릭하셔서 기존의 내용을 지우시고 데이터 사이언스 및 통계 분석 신청 현황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및 통계 분석 신청 현황. 자,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또는 들어가셔서 글꼴의 크기를 변경해 주세요. 글꼴은 굴림에 20포인트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굵게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내부의 색상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내부의 색상은 글꼴 색을 지금 틀을 선택해 주세요. 자, 틀 선택은 커서 있을 때 ESC 눌러주시면 제일 빠르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글꼴의 색상은 검정 텍스트원이 맞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색상은 흰색 배경 1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틀에 테두리 색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에 있는 색상은 윤곽선이 되겠죠? 자, 일단 도형을 선택하셨을 때 제목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오른쪽에 제목 서식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테두리 부분에 가셔가지고 실선으로 해주시고 테두리 색상은 검정색으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정이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세부적인 서식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서식까지 지정된 상태가 되겠고요. 우리 지금 이 그림자 부분은 지정하지 않았네요. 그림에서 그림자는 없네요. 이 부분 자르겠습니다. 네, 7번째 범위 부분부터 10번째까지의 조건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신청 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변경해 주셔야 돼요. 아까까지는 그냥 세로막대형으로 보셨는데요. 신청 인원, 아까 우리가 수강료하고 신청 인원은 두 가지에 대한 차트를 하나의 기본 축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셨는데요. 이 중에서 신청 인원의 계열을
표식이 있는 끝선형으로 바꾸시고 오른쪽에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선형에 대한 부분에 표식에 대한 부분을 세모 크기 10으로 바꿔주고 네, 이 부분만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눈금선과 그 다음에 축에 대한 부분을 모두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만들어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색상에 대해서는 언급한 게 없어서 색상 부분은 바꾸실 필요가 없지만 여기 있는 위치의 레이블이 정확하게 엑셀 통계라고 되어 있는 것에 꺾은선형 차트에 적용됐다는 것을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도형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두 줄로 작성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서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7번 문제부터 해결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의 종류를 변경하시려면 일단 여러분이 선택할 만한 것이 지금 신청 인원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막대가 되겠는데 차이값이 너무 나서 보이고 있지 않으시죠? 자, 이럴 때 이걸 선택하시는 방법은 서식 탭에 있는 요소 선택입니다. 자, 신청 인원 계열을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이 상태를 선택하시고 디자인 탭에 가보시면은 차트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콤보 차트가 보이시죠? 이 중에서 신청 인원이라고 하는 계열을 현재 묶은 세로 막대형에서 꺾은 선이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바꿔주시고 보조축으로 체크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확인. 자, 이때 글꼴의 축의 크기가 축에 있는 글꼴이 혹시 굴림이 아닌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때 가끔 굴림에서 맑은 고딕으로 바뀔 때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맑은 고딕에서 굴림으로 바꿔서 이 포인트 값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통계 분석에 해당하는 이 표식이 달라져야 됐었죠. 이 표식에 대한 부분에 레이블도 지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표식은 세모의 10포인트 크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계열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첫 번째 값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선하고 표식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막대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채우기 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선하고 표식이라고 되어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표식을 클릭하신 후에 표식 옵션 중에서 기본 제공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제시한 대로 세모라는 형식으로 바꿔주시고 크기 값은 10으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됐습니다. 크기 변경된 거 확인하셨고요. 그런 다음에 현재 통계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식에만 레이블을 적용하셔야만 됩니다. 선택을 하시는 방법이 처음에는 꺾은선 그래프를 선택했을 때 지금처럼 정확하게 다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이 표식을 클릭하시면 통계 분석이라고 하는 표식에만 선택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데이터 레이블을 체크해 주시면 현재 요것만 레이블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위치가 지금 오른쪽으로 되어 있지 않았었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2325라고 되어 있는 이름으로 위에 지금 레이블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보시면은 축이 0명서부터 3000명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간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눈금의 간격이 1000명 단위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축 서식도 변경해 주셔야겠죠. 자, 일단 보조축에 대한 여기 있는 그 작업은 좀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이 레이블을 바꾸는 작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된 레이블을 선택하시게 되면 레이블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일단 선택할 때부터 레이블 서식에서 위치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위쪽으로 바꾸셔도 되는데, 이렇게 작성하시는 것보다 레이블을 표시할 때부터 위치를 정할 수 있으세요. 예, 기본적으로 나오는 값 말고 위쪽으로 선택해 주시면 현재 레이블 서식을 찾아가서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항목이 안 보이게 하시려면 다시 한번 레이블 차트 요소를 클릭해서 취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레이블까지 추가를 하셨고요. 자, 그런 다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축에 대한 서식을 좀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축에서 우리가 바꿔 줘야 될 부분, 표식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눈금선 변경, 네, 그리고 축 서식, 이 두 가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눈금선에 대해서 클릭하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눈금선 선택이 용이하지 않으시면 다시 서식하셔서, 자, 세로축의 눈금선이죠. 세로축의 눈금선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안에 서식으로 바꿔주시면 두 눈금선 서식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색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그 출력 형태가 꽤 그 명확하게 보일 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검정 텍스트로 지정해 주시고요. 네, 너비는 고칠 필요가 없으세요. 그 대신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의 값을 시작부터 최대값까지 바꿔주시고 간격도 조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창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오른쪽 보조축을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축서식이라는 명령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 중에서 맨 끝에 있는 축 옵션을 클릭해 주시면 눈금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축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눈금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최소값은 0을 그대로 두시도록 하고 최대값은 3000으로 바꿔주셔야겠죠. 그리고 이때 다시 설정이라는 단추가 나와야 고정된 값으로 작성이 됩니다. 자동은 언제든지 크기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주 단위도 1000명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와 동일하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보조축에 대한 부분 꼭 확인하시면서 고쳐주셔야 되겠고요. 자, 다 지정됐는지 확인하고 나서 나머지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범례명 변경하는 부분을 아직 안 하셨어요. 우리는 눈금선하고 축까지 지정했고요. 범례명을 변경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도형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최대 신청 인원을 표시해 주시고, 예,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와 같이, 예, 아래쪽으로 제시되어 있는 거 말고 바뀔 부분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 범례 부분의 위치가 달라져 있으면은 위치를 바꾸시고, 그리고 이름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름 변경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강료 신청 인원 보이시죠? 네, 신청 인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신청 인원은 괜찮네요. 그런데 수강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단위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해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강료를 고치시려면 이 범례를 어떻게 선택해서 바꾸는 작업이 아니고요. 자, 범례 선택한다고 해서 서식이 바뀔 수는 있지만 텍스트를 변경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작업은 무조건 데이터 선택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수강료 선택하시고요. 여기에서 편집 기능을 눌러서 직접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수강료 가로 열고 단위 콜론 1. 자, 이 작업 꼭 기억해 두시도록 하세요.
이렇게 바꾸셔야만이 제대로 된 법례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대 수강 인원이라고 되어 있는 강조를 도형을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법례창을 닫으셔도 됩니다. 삽입을 하실 때는 당연히 차트가 클릭되어 있어야 되고요. 삽입 탭에 가셔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안에 있는 도형 중에서 자, 이 명령은 주로 현수막 아니면 설명선에서 제공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드래그를 하신 후에 최대 그 다음에 Shift 엔터 또는 엔터 치셔서 수강 인원 그리고 해당 도형에 대해서 홈 탭에 가셔서 여기 그리기 도구를 먼저 가주세요. 그리기 도구 가셔서 그 안에 있는 색상을 먼저 흰색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글꼴에 대한 색상은 검정색으로 바꾸도록 합니다. 그리고 맞춤을 중간과 가운데 맞춤을 해서 보여주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 조절을 좀 해주셔야 보이겠죠? 현재 텍스트도 굴림의 11포인트 값으로 보이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도형에 대해서 글씨에 대한 크기 조정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언급이 기본값으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기 조절해 주시면서 모서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 있는 모양 조절을 이용해서 이 값을 가리킬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흰색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쉽지 않게 생각하신다면 그리기 도구에 있는 서식에서 도형 스타일 중에서 지정하셔도 됩니다. 도형 스타일에 가보시면 테두리와 색상이 미리 지정되어 있죠. 가장 왼쪽에 있는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아주 쉽게 내용을 서식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그 내용을 모두 해봤고요.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명심하셔서 보셔야 될 부분은 법례 서식에 대한 부분이 법례가 아니라 데이터 선택에서 바꾸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존의 제목을 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출력되어 있는 항목을 보시면서 필요 없는 데이터 부분을 제거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 막대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프에 있는 이 그래프 색상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교재에서 넣었던 부분은 PDF라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웃풋이 색상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색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이 데이터 막대와 꺾은 선형 그래프에 대한 색상은 투명하게 제대로 보이는 색을 기준으로 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색상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서식을 꺾선형 그래프를 선택하시고 색상을 선의 색상을 명확하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뭐 좋아하시는 색깔로 지정하셔도 되고요. 파란색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빨강색으로 하고 싶으시면 빨강색으로 하시면서 표식 색깔도 사실은 같이 변경해 주셔야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표식에 대한 색상 같이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보다는 기존에 하셨던 서식에서 큰 문제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면 현재의 막대의 서식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표식에 있는 색상 또는 선의 색상은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이름으로 최종 내용이 저장될 수 있도록
저장 아이콘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1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